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형생과 고득점 단기 합격, 이게 저의 이제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은 여기에 지금 추운 날씨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합격하려고 오셨잖아요. 합격하려고 오셨고, 저는 선생님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우리는 온 거예요. 온 거이고, 그 차례를 보면, 오늘 설명회 구성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목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우리 시간과 모든 열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의 목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을 합격시키는 게 저의 목적이고, 또 선생님들은 합격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20대를 다 넘으셨잖아요. 20대를 넘은 나이에는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되고, 뭐, 놀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놀면서 뭐 누구 사람도 만나고 뭐 그럴 시기인데, 내가 그런 걸 모두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이제 보건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게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제 친척 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척 동생은 그러니까 딸이 3명이고 아들이 1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모부예요. 사실 위에는 고모 딸이거든요. 고모부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정말 그 자식 농사를 잘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되게 투철하셨거든요. 투철하셨고, 근데 결혼도 잘 시켜야겠다는 생각도 투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딸들을 다 아빠가 중매시켜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 좀 드물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 중매에 서는 그 남자들을 다 선별을 하셨어요. 선별을 하셔가지고 진짜 가장 본인이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을 다시 보게 해가지고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뭐 첫째 딸은 의사랑 결혼시키고 둘째 딸 변호사랑 결혼시키고, 그래서 그 고모부는 일단은 어떤 세상적으로 좀 잘 사는 거에 그 기준에 맞게 자기 딸들을 시집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시켰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자식 농사를 잘 해야겠다는 그 기준이 결혼까지 뭐 세상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중매에 서준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런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이루실 수 있으셨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는 사실은 간호학과를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간호학과를 원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뭐 점수에 맞췄다든지, 뭐 부모님의 이제 원하기 때문에 오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은 제일 부러워하는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요? 보건교사예요. 왜냐하면 강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똑같은 내용을 일반에서 3번, 4번, 5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앵무새도 아닌데 가르쳐야 되잖아요.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르치지 않는 보건교사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을 이제 보건교사를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간호학과에 보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간호사는 저랑 적성이 되게 안 맞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도 잘 못 놔요. 그리고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뭐 피 보고 막 주사 놓고 찌르고 하는 거, 그런 거 제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병원에 제가 사실 6년을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6년을 근무하면서 저한테 안 맞는 직업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저한테 안 맞는지도. 그러니까 병원 근무하면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제가 병원 근무를 했어요. 안 맞는 직업을 제가
상황 판단 능력도, 간호사는 조금 상황 판단 능력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사 보내고 뭐 막 하고 그런 것도 잘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6년이 거의 진짜 그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같은 그런 걸 하면서 병원에 제가 6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어찌해서 이제 병원에서 나오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 적성은 이곳이었던 거예요. 저 적성은 저는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걸 잘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도요,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저는 이제 뭔가 이제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냥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점에 가서도 자리에 앉으면 저는 앉아 있는 거 원하는, 뭐 물 가지고 오고 뭐 가지고 오고 막 있잖아, 메뉴 뭐 신청하고 그런 거는 다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간호사도 사실은 움직여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 저는 앉아서 있는 게 저한테 맞았던 거예요. 앉아서 저는 이제 계속 책만 보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올해가 15년째거든요. 내년이 16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15년 동안 제가 이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고 있잖아요. 살아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회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하여튼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목표는 합격이 선생님들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합격하겠다는 목표만 가지시면 돼요. 다른 거에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학과를 갔잖아요. 간호학과 갔는데 저는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간호학과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대학교 성적도 되게 안 좋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 때는요, 보건교사 자격증을 다 줬어요. 100% 다 줬을 때였어요. 선생님 때는, 지금 선생님들은 뭐예요? 5%, 10%, 3% 내에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보건교사 자격증을 받으셨잖아요. 그 중간에 30%일 때도 있었어요. 저 때는 100%였고 그 이후에는 뭐 30%였다가 그 이후에 뭐 10%였다가 요즘 뭐 3%도 주더라고요. 그렇게 보건교사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프라이드 가지고 계시고 있어요?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프라이드예요. 감사할 일이고, 네,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 보건교사 자격증 따기가 되게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거기를 통과하셨다는 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 사실 간호학과 온 것도 잘하신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감사할 거는 그래도 저를 간호학과에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6년에 제가 이제 미운 오리 새끼 돼가지고 막 치여가지고 살 때는 정말 그때는 우리 아빠를 좀 미워했어요. 왜 간호학과 보내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의 길을 찾아가지고 지금 아버지한테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 갔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실 그때 간호학과 온 애들이 뭐 성적에 맞춰서 오고 뭐 간호사랑 꿈을 가지고 온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 한 명이 있었어요. 어떤 애가 있었냐, 걔는 자기는 저기 교수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과 왔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진짜 연대 교수가 됐어요. 상이라고, 김상이라고 저랑 같은 동기거든요. 걔가 이제 연대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입학할 때부터 자기는 교수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온 애였어요. 그래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는 정말 목표가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가졌어요. 목표가 중요하구나. 선생님들도 지금 보건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 목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흔들릴 때는 언제 흔들리냐면 내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나는 되게 못하네, 쟤보다 못하네, 비교하면서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스터디 하면서 쟤는 뭐 짧은 시간에 저렇게 술술 잘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해 능력도 떨어지고 암기 능력도 떨어지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초시에도 많이 합격하지만 사실 이제 임용이 장수생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5년째까지 공부해,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합격의 적이죠. 우리는 그냥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공부는 단기간 합격할 수 있어요. 1년 안에 특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됐어요. 왜냐하면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에 딴 생각 갖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1년 안에 합격하는 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혹시나 뭐 1년 안에 합격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5년 전, 5, 6년 전만 해도요, 경쟁률이 20대 1 그랬었어요. 한 10년 전에는 30대 1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30대 1 될 때는 사실 합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초시생이 합격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는 재수 이상이었거든요. 합격생 대부분이 재수 이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초시생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50%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 안에 합격하는 시험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차례를 얘기하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놓은 거는 저의 합격률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합격을 목표로 하기 저의 모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걸 제 차례에 처음에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교육청에서 원하는 이제 시험들이 있죠. 원하는 시험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 공지한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고교사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적은 이제 보건교사라고 하는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재 경쟁률, 모집 인원, 현재 모집 인원과 경쟁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합격선은 또 각 지원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합격하기 위해서, 보건교사라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 것인지 1년 동안 저의 이제 합격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교재가 중요하잖아요. 강의도 중요하지만 교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강의, 세부적인 강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지금 주관식이잖아요. 서답형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답형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쓰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히 이 서답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답형은 이제 주관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주관식이거든요. 선생님들은 간호사 국가고시는 객관식이었잖아요. 오지선다가 사지선다가 오지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공부하는 방법과 주관식을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은 그냥 이제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돼요. 보고 내가 이해하면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관식은 달라요. 주관식은 내가 정확한 그 키워드를 써야 답을 맞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채점은 키워드 채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가야만 답을 맞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에너지가 더 소요가 되는 것이 서답형이죠. 왜냐하면 정확한 키워드를 내가 알고 있어도 정확한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은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해 정도만 하면 고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인출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인출 중심의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인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좀 힘든 거예요. 주관식으로 정확한 인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이고. 그렇지만 저하고 같이 하면 저는 뭐 청킹을 해서 선생님들 바로바로 인출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구조화도 해주고 그림도 그리면서 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저는 암기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연대 간호학과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요, 수학 때문에 합격한 거였거든요. 근데 암기 과목은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하여튼 저는 수학만 잘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도요, 점수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간호학과가 다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암기 능력이 떨어지니까, 간호학과 이제 학부 정석이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사실 제가 이 간호학을 제가 섭렵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성역할 수 있었던 거는 뭐라고 할까? 저는 사실대로 말하면 IQ도 높지도 않아요. IQ도 높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암기해야 선생님들이 암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암기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암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암기해서 정확하게 쓸까?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조화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교재도 거의 구조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구조화가 되어야만 암기가 될 수 있고 논리성이 있어야 암기가 된다라는 거. 수학이라고 하는 건 논리잖아요. 근데 암기라고 하는 것도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구조화를 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바로바로 이 많은 지식이 바로바로 나오려면 청킹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주관식은. 객관식은 청킹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주관식은 바로바로 이걸 써내야 되잖아요. 이 많은 지식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청킹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선생님 암기할 수 있는 청킹을 많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서답형을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답 주관식의 어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습 방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6단계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까도 제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6단계 학습 방법을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단계 학습 방법을 선생님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면 1년 안에 고득점 합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스터디가 많이 중요해요. 스터디가 보통은 제가 생각하기엔 한 70에서 80%는 스터디를 해요. 한 20에서 30%는 혼자 하시고요. 70에서 80%는 스터디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출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묻고 대답하고 해줘야 이게 빠른 시간에 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정도가 돼야 그게 정말 어떤 경지에 이른 거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답형 시험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정도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가 너무 맞지 않으면 이제 혼자 그거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윈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차례 구성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률, 그래서 올해 24년도 올해 합격했던 올해 2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올해 2월에 발표를 했고 올해 시험에 봤던 올해 11월에 시험에 봤잖아요. 11월에 보면 결과는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2월에 합격률을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인출 구술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인출 구술 스터디를 했거든요. 직강으로만 해요. 직강으로만 운영을 하는데 참여 수강생의 이제 89%가 이제 1차를 합격하셨고, 그리고 78%가 2차 최종 합격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되게 성적이 되게 높은 거예요. 높은 거이고 전공 평균 점수도 65.4점이에요. 65.4점이면 이게 고득점이거든요. 이제 이게 수석 차석 점수를 보면 65.4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득점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출 구술 스터디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강으로 운영하는데 참여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올해 그 2월에 합격자들의 수석이 제 수강생들의 수석이 제일 많았어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수석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석 합격자가 제일 많았고, 이거를 제가 정확한 팩트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수석자들의 그 전공 점수를 보면요, 이 정도 되잖아요. 68이라든지 66이라든지 68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하여튼 65점을 넘으면 거의 고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공은 1차이고 2차가 면접이잖아요. 사실은 전공에서 한 지역에서요,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 뭐 경기도 교육청, 전남 교육청 이렇게 거기에서 다 뽑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 지역에서 전공 점수의 차이는 전공의 어떤 그래도 거의 컷이 있잖아요. 1차 점수의 컷이 있잖아요. 그건 전공 점수의 차이는 많아봤자 10점이에요. 그 컷에 있는 분하고 제일 높은 분하고 전공에서 점수 차이는 많아야 10점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컷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한 컷에서 한 5점 안에, 3점 안에 대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한 60%, 70%는 거기에 다 분포되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컷에서 뭐 10점이 높다, 9점, 컷에서 9점이 높다라고 하는 건 소수예요. 소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는, 그러니까 2차는 점수 차이가 더 벌어져요. 2차는 이제 면접 100점이잖아요. 100점인데 어떤 지역은 78점도 주고 80점대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은 점수 차가 더 벌어져요. 20점 이상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면접 점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네, 이래서, 그리고 모든 지역이 등수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몇몇 알려준 지역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모든 지역은 등수를 안 가르쳐 줘요. 뭐, 서울이나 뭐, 경기라든지 좀 알려주는 지역이 있는 곳에서만 얘기를 한 거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전국 65점 이상 고득점자들은 이분은 이제 안 알려주는 지역도 있고, 이거 면접 점수가 조금 안 좋아서 이제 아까 그 수석 차석이라든지 5등 안에 못 들으신 분들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분은 전남 출신 이분은 학부 변형하시면 전공 점수 70점이죠. 전공 점수 70점이 제일 높은 점수였어요. 였고, 이제 이 선생님은 이제 아까 그 인출 구술 스터디에 참여하신 분이었거든요. 인출 구술 스터디에 참여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전공 점수가 70점으로 제일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득점자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건교사 시험 자격과 이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립하고 사립 선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공립을 가고 싶은 거잖아요. 공립을 가고 싶은 건데 사립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 날 때 사립도 공고가 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립도 지원하시고 사립도 지원하시면 돼요. 사립도 지원하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사립도 뭐 다니신 분 있는데 다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사립하면서도 좀 뭔가 만족감이 없다. 사립도 사립의 그 나름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좀 만족감이 없다. 그러면 사립 근무하시면서 다시 국립을 또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립도 지금 뽑는 인원이 많거든요. 많아서 실제 경쟁률은 지금 6대1이었어요. 평균 경쟁 6대1였고 또 내가 그냥 관광고시라고 하잖아요. 한번 그냥 관광고시로 오는 애들이 있고 또 결시생들도 있고 그러면 한 평균 경쟁률이 한 5대1, 5.5대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보건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보건교사로 되기가 어렵지 않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보건교사를 저희 때 양어교사라 했거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또 26년 2월 또 학부생들은 내년에 4학년도 이제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6년 2월에 그때 취득하면 또 시험 볼 수 있고 응시 연령은 제한이 없지만 교육공무원이 우리가 만 62세까지거든요. 그래서 만 62세 안에만 있으면 다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0대도 시험 합격 많이 해요. 50대도 합격 많이 하고 40대도 많이 있죠. 40대도 많이 있으시고 또 30대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교사 자격증이 20대는 적게 받으셨잖아요. 아까 이제 10%라든지 5%, 3% 이내로 20대는 적게 받으셨지만 30대인 분들은 보통 아마 30%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40, 50대 분들 거의 100%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보건교사 자격증도 이제 장롱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옛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대 1, 20대 1 그랬었거든요. 30대 1 그랬어요.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그래서 그때는 정말 보건교사가 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보건교사 꿈을 버리고 다시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셔도 돼요. 공부하셔도 다시 돌아와서 또 공부하시고 합격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옛날에 보건교사 준비했다가 뭐 떨어져가지고 간호사로 공부하시고 뭐 있다가 다시 보건교사 돼야겠다 해서 와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심화 3급 이상이죠. 3급 이상. 만점이 60% 이상은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유효기간은 없어졌어요. 유효기간이 없으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꼭 따셔야 되겠죠. 3급 이상. 그래가지고 뭐 무료로도 많이 하거든요. 무료로도 이제 한국사 시험을 하고 하니까 무료로 들으셔서 꼭 따셔야 돼요. 전에는 계속 어떤 분은 계속 떨어지셔가지고 11월인가? 그때까지 뭐 못 떨어져가지고 뭐 그때까지 또 이거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한 분은 그런 분 보긴 했지만 미리 따셔야 되겠죠. 미리 따셔가지고 그 한국사 뭐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 이제 시험 구성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시험 구성. 그래서 우리 시험이 1차나 2차 시험이 있죠. 그래서 1차 시험은 1교시가 교육학이고 2교시는 전공 시험이 되거든요. 1교시는 교육학은 이제 60분. 그리고 전공은 이제 1시간 반, 90분. 1시간 반, 1시간면 전공은 거의 3시간이죠. 교육학은 1시간으로 시험을 보고요. 출제 분야를 얘기를 하면 우리는 비교수 교과예요. 비교수 교과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교수 교과는 이제 교과 내용학에서 100%를 출제한다고 했어요. 교과 내용학에서 100% 출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학부 때 배웠던 것들, 학부 때 뭐 지역사회 간호학이라든지 학교보건, 뭐 여성 정신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학교 때 배웠던 거,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배웠던 것이 이제 거의 출제를 해요. 100% 여기에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4학년 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이제 1년 안에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시험 보는 시험이 되니까 빡세죠, 사실은. 되게 빡세고 우리들의 삶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에 제가 일주일마다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복습하고 우리 시험은 이제 복습이 더 중요해요, 예습보다. 복습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그냥 저를 따라서 일주일 단위로 그냥 살다 보면 그러면 거의 이 내용들이 거의 좀 마스터가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아까 80점 만점이잖아요. 80점 만점을 맞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도 말했거든요. 70점이 최고 점수이잖아요. 그리고 고득점 65점 이상이고 각 지역에 이제 커트라인 점수가 뭐 55점이라든지 전공 점수 50점 정도 되거든요. 전공 점수가 한 55점이라고 하면 아까 80점 만점이었잖아요. 이잖아요. 그러면 한 25점은 틀려도 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25점은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이기 때문에 만점이 있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난이도도 있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죠. 있지만 내가 다 공부한 거를 정확하게 이거 쓴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컷도 그거에 맞춰서 인간의 능력에 맞게 다 컷도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육학하고 전공. 그래서 1교시는 교육학 60분 논술형으로 보고 한문항이잖아요. 한문항이지만 여기에는 서브 문제가 4문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학은 약간 물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키워드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는 정도로 쓰면 거의 맞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점수는 이제 20점, 100점이 되고 전공은 우리가 이제 90분 이어서 이제 기평문항이 토탈 6문항이 되는 거죠. 기평이라면 단답으로 쓰는 거죠. 뭐 신체 이형증이라든지 신체 이형 장애라든지 그렇게 뭐 기평으로 쓰는 거고 서술형은 뭐 기전이라든지 의미, 목적 그런 것들을 쓰는 거. 서술형도요 거의 한 줄 정도로 쓰면 돼요. 한 줄 정도. 우리 뭐 주저리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채점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지원자들이 거의 2,000명이에요. 보니까 이거 지원하신 분들 거의 2,000명 정도 되거든요. 2,000명 거를 채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키워드 한 줄 정도를 쓰는 거를 원하는 시험이 됐어요.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단순하게 좀 쓰는 연습들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공은 8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100점 만점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100점으로 이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항 비중을 한번 볼게요. 문항의 비중. 그래서 이제 17년도부터 올해 시험까지 문항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역사회 간호에서부터 그 전과목이 좀 들어가게 정신간호 전과목에 들어갔네요. 얘기를 할게요. 비중을 보면요. 지역사회 간호하고 학교보건하고 보건교육이 있죠. 그 세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아동간호학, 기초간호학,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응급, 약간 이제 성인, 아동간호학이 있고요. 기초에서 성인, 노인하고 응급은 약간 성인에 합해지는 거잖아요. 성인에 합해지는 거. 근데 여성간호학하고 정신간호학.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 사실 학교 보건이라든지 보건교육은 지역사회 간호학에 포함이 되어지는 애들이에요. 포함되어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하나를 꼽아라. 많은 과목 중에서 가장 버리면 안 되는 과목. 내가 사실 시간이 없으면 어느 한 과목은 또 버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늦게 시작했어요. 7월에 시작했어요. 7월에 시작하고 그분은 나이트 근무를 하셨어요. 나이트 근무를 하면서 7월에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걸 보면서 가장 나오지 않는 부분은 그냥 버리고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간호학은 그분 버리셨어요. 노인간호학 버리셨고 응급간호학도 버리셨어요. 버리고 나머지는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근무하면서 나이트 근무하시면서 그분은 그래서 자기가 늦게 시작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를 쓰셨어요. 강원도가 아무래도 이제 컷이 좀 제일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대부분은 다 도시에 살고 싶잖아요. 시골에서 살고 싶은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도 쪽이라든지 거기는 조금 비선호 지역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컷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면접 100점 맞으셨어요. 면접 100점 맞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비결은, 제가 보면서 그분의 비결은 뭐냐면, 그분은 이렇게 생각이 좁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넓게 보시더라고요. 넓게. 그래서 그 선생님이 발표하러 오셨어요. 발표하러 여기 합격 발표하러 오셨어요. 합격 발표하러 여기 와서 서서 발표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왜 자기가 학교 발표를 왔냐면, 자기는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기영쌤이 이렇게 여기 서가지고 강의를 할 때 어떤 느낌으로 강의했을까, 그거를 좀 느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조망, 생각, 또 이제 면접관이 한 세 분, 네 분 되시거든요. 2차 면접 볼 때. 그럴 때도 면접관은 어떤 생각으로 이제 면접을 볼까, 그런 생각도 하셨대요. 우리 대다수는 그냥 내가 이거 점수를 당하는 사람, 피면접관이라고 하나? 나는 저기 학생이니까 면접관에 의해서 점수를 받는 사람, 면접관한테 뭔가 잘 보여야 되고, 어떤 저 사람 면접관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왠지 좀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으니까 막 불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관점이 아니라 면접관은 어떤 태도로 왔을까? 면접관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 라는 식으로 면접관의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 생각의 폭을 좀 넓게 갖는 거. 공부할 때도 내가 출제자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낼까? 사실 여기서 보면요, 올해 문제도 보면요, 지역사회 간호학은 3문제가 나왔죠. 학보는 1문제가 나왔고요, 보건교육 1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선생님이 지역사회 간호학 페이지 수를 보면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학교보건 이제 보건교육 이게 1권에 들어가 있어요. 1권이 제 책이 아마 거의 600페이지가 넘거든요. 600페이지가 넘으면 지역사회 간호학이 아마 400페이지는 될 거예요. 400페이지, 학교보건도 100페이지, 보건교도 100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럼 400페이지에서 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세 문제 안에는 세부적인 문항들이 있긴 하거든요.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를 생각하고 힘을 빼고 안 빼고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는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못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모든 걸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생각 없이.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갖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에 에너지를 쓰잖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는 에너지를 덜 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엉덩이는 무거워가지고 오래 앉아 있는 건 잘한다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랑 또 병원에 근무할 때도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때는 책상에는 제일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성적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제가 성적은 안 좋았어요. 이제 영어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영어 성적도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돌이켜 보니까 또 제가 사실 휴학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왜 휴학했냐면요. 이러다가 내가 학교에서 잘리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쌍권총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요, 쌍권총도 아니라 다발총했어요. 저 때는 선생님들 성적순으로 이제 복에서 자격증 줬잖아요. 저희 때는 다 줬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쌍권총이 아니라 다발총이었다니까. 다발총을 받았어요. F를 받았다는 거예요. F 다발총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다발총 받으면 내가 거의 그때 학사 경고를 2번 받았어요. 3번 받으면 퇴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휴학까지 하고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학점이 안 높더라고요. 2.5밖에 안 됐어요. 학점이.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안 됐는데도 학점이 안 좋았냐면 제가 이거를 못했어요. 뭐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올 거고 중요한 거 그거를 제가 생각 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점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 시험도 똑같아요. 우리 시험도요.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를 선별을 하셔야 돼요. 나올 거 안 나올 거. 특히 올해 나올 거 안 나올 거. 중요도 선별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다 공부했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거를 포기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 뭐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시고 내가 인내의 시간을 지금 1년 동안 보내겠다고 하시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열심히 해요. 대부분 열심히 한다니까. 10시간, 12시간 하신다거든요. 10시간, 12시간, 뭐 안 되면 8시간이라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끝에 가면 성적 차이가 나잖아요. 성적 차이가 20점, 30점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이유가 중요도 파악이에요. 중요도 파악. 내가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공부하시는 사람은 효율적인 공부에 대해서 합격하기가 좋아요. 점수가 높아요. 그렇지만 중요도 파악이 안 돼서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막 하려고 하니까 분산이 되어지니까 정확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중요도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도 파악은 일단 기출 분석인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합격자들이. 그래서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학 과목은요. 일반적으로 지금 23년도에는요. 7문제 나왔죠.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은 대부분 지금 올해는 지금 3문항 정도였어요. 지금 좀 적었어, 올해는. 하여튼 3문항, 7문항.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이 제일 중요 과목이라고 말을 해요. 항상 거의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지역사회 간호학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고요. 그리고 학부랑 보건교육.
학교 보건은요, 보통은 감염병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감염병. 학교에서 감염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파를 많이 하니까. 감염병하고 이제 법규가 들어가 있어요. 법규. 여기서 학교보건법이라든지 건강검사 규칙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도 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법으로서 되게 학교보건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래서 학교보건은 대체로 한 문제는 나와요. 한 문제라고 한 4점짜리로 보통 나오거든요. 4점짜리로. 안 나올 때도 있지. 안 나올 때는 되게 드물어요. 그래도 학교보건은 4점 정도짜리로 나오고. 그리고 보건교육은 항상 나왔죠. 보건교육 이론이라든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보건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보건교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육은 이제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아동간호학을 볼게요. 나머지 이제 질환 파트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뭐냐 물어보면 지역사회 간호학을 제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간호학은 암기가 많거든요.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되게 좀 지역사회는 약간 문과 스타일이에요. 사회 과목 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좀 그런 과목에서 선생님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 지역사회예요. 그 지역사회에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돼요. 1권. 전 책에는 1권이거든요. 지역사회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과목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질환을 볼게요. 질환으로서 아동간호학. 아동간호학은요, 얘는 좀 약간 널뛰기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1.5문항 나올 때도 있고, 올해는 좀 많이 나왔죠. 5문항으로 올해는 아동간호학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동간호학은 페이지 수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과목이에요. 많지 않은 과목인데 그래도 많이 나온다. 많지 않은데 이런 건 효율적인 과목인 거죠. 많지 않은데 많이 나온다. 그렇지만 적게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아동간호학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아동간호학은. 그래서 아동간호학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기초간호과학. 기초간호과학 같은 경우는 뭐 산염기 불균형이라든지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과민 반응이라든지 그런 애들 면역이라든지 염증 그런 것들이 기초간호학에 들어있거든요. 기초간호학은 한 문제 정도는 나오죠. 안 나오거나 한 문제. 그래서 기초간호학도 페이지가 많지는 않아. 50페이지 정도거든요. 그 정도의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간호학을 볼게요. 성인간호학. 성인간호학은 얘도 약간 널뛰기 하는 데예요. 그 성인간호학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5.5문항, 5문항, 올해도 4문항.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이 나왔어요. 성인간호학이. 그렇지만 뭐 1.5문항, 2문항 나왔을 때도 있죠. 적게 나왔을 때도 있었던 과목이에요. 성인간호학은. 근데 성인간호학은요. 우리가 국시에서는 성인간호학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75문제거든요. 근데 국시 문제에 비해서 일단은 이제 국시에서는 성인간호학의 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임용고시에는 꽃은 지역사회 간호학이에요. 간호학이고, 그리고 성인간호학은 조금 이제 널뛰기 하는 과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성인간호학이요. 오래 전에는요. 성인간호학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가 있잖아요. 천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중요한 파트가 있잖아요. 소화성 궤양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 결핵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약간 중요하지 않은 질환에서 성인간호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물론 단답식이어서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사실 황반변성이라든지 뭐 백내장 이런 것들은 약간 사이드라고 생각하는 파트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탈장이라든지 그런 건 좀 사이드라고 생각했던 파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당뇨는 물론 나왔긴 해서 올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성인간호학은 전에는 이제 중요 질환에서만 시험을 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질환에서도 이제 문제를 좀 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었지만. 그리고 노인간호학에는요, 치매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게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치매라든지. 그래서 이때는 두 문제가 나왔고, 노인간호는 대체로 좀 안 나오다가 아까 중요 파트에서는 또 시험에 낼 수도 있는 거가 되죠. 노인간호학은. 응급간호학은요, 과거에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되게 응급간호학 문제를 10년 전에는 응급간호학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문제 내지 안 내고 올해는 안 냈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응급간호학에는 우리가 CPR이라든지 뭐 제세동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왜냐 학교에서 우리가 CPR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던 파트예요. 응급간호학. 그 다음에 여성간호학하고 정신간호학을 보면요. 여성간호학은 뭐 2문제, 3문제 나올 수도 있고 4문제가 제일 많죠. 여성간호학은 계속 좀 중요 과목이 되고 있어요. 여성간호학도요. 이 페이지 수가 얘도 거의 한 300~400페이지 되거든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간호학도 사실 페이지의 숫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그리고 여성간호학은 약간 세부적으로 나와요. 세부적. 그래서 여성간호학은 특히 꼼꼼히 봐줘야 하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 인구가 중요하죠. 애를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애를 낳는 건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간호학을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신간호학도 보면요. 뭐 5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올해는 이제 4문제가 5문제 나올 수도 꽤 있죠. 있고 2문제 나올 수도 있긴 하는데 정신간호학은 또 중요하죠. 정신간호학도 페이지 수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페이지 수도 얘도 한 거의 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정신간호학 문제가 좀 어려워요. 깊어요. 정신간호학은 양 심리랑 관련이 있고 약간 문과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어려운 과목이 뭐냐 하면 대체로 지역 다음에 정신을 얘기해요. 정신이 좀 깊어요. 이번에도 정신 문제가 수용 전념 치료 나왔고 작년에도 변주법적 행동치료, 작년에는 변주법적 행동치료 나고 올해는 수용 전념 치료가 나왔거든요. 그게 신치료 기법들이었어요. 물론 2개 다 제가 다 적중을 했거든요. 여하튼 정신간호학은 되게 깊은 과목이어서 좀 어려워요. 문제도 좀 어려워요. 지역사회도 문제가 어려워요. 지역사회랑 정신이 문제도 좀 어렵죠. 네, 그다음 이제 면접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그래서 우리는 비교수 교과를 했죠. 그래서 비교수 교과는 우리 보건하고 상담하고 영양이 학교 이제 임용고시에서는 비교수 교과에 포함이 되고요. 교수 교과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실현은 없고 이제 면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100점이랬죠. 100점이고 점수가 100점에서부터 100점, 어떤 80점, 어떤 지역은 70점, 어떤 이제 68점도 주는 거 봤거든요. 68점도 주는 지역도 있어. 거의 68점 주면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최근에 더 면접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차도 합격할 때 등수를 알려줘요. 1차 내가 1등이었는데 1차 1등이었는데 면접을 조금 등한시해가지고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은 1차를 뒤집어요. 그래서 면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면접은요, 면접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가 11월 말에 시험을 보거든요. 11월 25일에 시험을 보거든요. 1차 시험을. 그리고 면접은 1월 한 중순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차 시험 보고, 그러면 12월 한 2개월의 시간이 있잖아요. 2개월. 이 2개월은 되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면접을 공부하는데. 그리고 면접은요, 2개월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면접 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보면 교원으로의 적성과 교직과 뭐 인격 소양, 학생들과 소통, 지도 능력 이런 거를 면접 때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서적인 거죠. 우리가 1차 시험은 지적인 거를 보는 거잖아요. 1차는 지적이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지적인 거를 본다고 하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적인 거를 보는 거거든요. 정의적이고 행동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정의적인 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인성, 인품, 성격, 그거는 사실은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식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내가 선생님들이
학교 지금 오랫동안 다니셔 왔잖아요. 그때 선생님 기억 속에 저 선생님은 정말 좋다. 저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돼야겠다. 저 선생님 내가 성공하면 또 가서 뵙고 싶다. 그런 선생님이 있으시잖아요. 한 분이라도.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접관들이 원하시는 점수 100점을 주고 싶은 그런 이제 학생분도 그런 교사를 원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대답에서, 태도에서, 말에서, 교사로서의 그런 모습. 저는 교사로서의 좋은 모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저는 헌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에 대해서 헌신적이어야 되고, 학생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교사는 혼자 일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교사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밑에 있잖아요. 부하 직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래도 복종의 의무도 있는 거고, 복종의 의무도 있어야 되고, 교장도 뭐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내 생각에는 좀 올바르지 않고, 내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아도, 교장 선생님이 그게 뭐, 특히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이, 거기도 복종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협력해야 되고, 나의 시간 외에서도 근무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게 원하는 선생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것 따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은. 근데 요즘은 너무 내 것 따지고 내일이다, 내일이 아니다 그런 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면접에서 원하는 선생님은요, 헌신적인 선생님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또 다른 스님들을 배려해야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 근데 그거가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 같죠.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면접 시뮬레이션도 하잖아요. 제가 10년 이상 면접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14년, 15년 면접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근데 면접의 그 문제는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학교에 어떤 상황들이 주어져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묻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건 즉각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즉각적인 거는 선생님의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때 답을 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요. 태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저건 아닌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면접 때 그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 100점인 분들은요, 그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거기에서 보통 한 분 아니면 안 나오거나, 여기 뭐 저기 15명, 20명, 많은 데 30명, 경기도는 50명 그렇게 뽑잖아요. 거기서 면접 100점을 받은, 경기도도 50명 많이 뽑잖아요. 50명 뽑을 때 면접 100점인 분은 한 명이에요. 그 면접 100점 받는 게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제가 면접 100점인 분들을 시뮬레이션도 제가 해봤잖아요. 해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면접 100점. 면접 100점인 분들은요, 내가 항상 보면요,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정말. 자신감, 그리고 평정심. 우리가 사실 면접이라고 하는 건 다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제 평가받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 면접관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불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평정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그리고 또 말도 사실 조리 있게 말을 해요. 분명하게 내가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의 내용에 있어서는 뭔가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는 학생에 대한 그런 진정성, 사랑, 뭔가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분들이 거의 100점을 맞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울 보시면요, 웃으세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표정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표정부터. 그래가지고 저도 막 웃으라고 선생님 얘기하지만, 저도 제 거 유튜브 보니까 저도 막 안 웃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 웃으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저도 항상 거울 보고 저도 스마일하고 웃고,
저도 항상 노력하거든. 인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스마일한 표정을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시면서. 스마일, 넌 잘하고 있어. 넌 잘할 거야. 자기한테 계속 긍정의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딸이 있어요. 딸이 올해 고3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봤어요. 근데 요즘 학생애들이 되게 부정적인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망할 것 같다, 뭐 이제 안 될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 딸도 많이 해서 내가 항상 이제 긍정의 메시지를 많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저를 되게 좋아요. 엄마는 항상 힘을 준다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할 거야.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다행히 어제 수능 그 발표가 있었어요. 수리논술. 우리 딸이 수리논술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네, 수리논술로 합격했어요. 우리 딸은 근데 눈높이가 안 높아요. 눈높이가 안 높아가지고 하여튼 우리 딸이 수능 3등급이었어요. 내신이 3등급이면 인서울이 어려워요. 경기도권에 갈 정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 논술로 해가지고 다행히 인서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걔도 이제 중간에 막 울고 불고 막 그랬었죠. 학원 다니면서 울고 불고 뭐 안 될 것 같다, 뭐 이제 뭐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수능 보는 날도요. 걔 들어가면서 울고 나오면서 울었어요. 수능 보는 날도 얘는 뭐 늦지 않으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그렇게 늦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생각 갔더니 막 차가 막혀가지고 일찍 내려서 뛰어갔다니까요. 뛰어가면서 이렇게 울면서 막 시험도 못 볼 거야. 막 울면서 이렇게 가서 내가 너 시험 잘 볼 거야. 그러고 얘가 무슨 근거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잘 볼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해줬죠. 그때 시험 끝나고 와서 또 우는 거야. 자기 시험 못 봤대. 시험 너무 어렵고 못 봤대 자기. 뭐 아는 것도 틀렸고 뭐 하여튼 막 울더라고요. 근데 얘가 실제로 보니까는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막 그런 말들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이 100점은요, 100점은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나한테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해주고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뭐 스터디 할 때도 가급적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스터디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도 그래서 스터디가 왜 중요하냐면 자기 발음 같은 거 말을 할 때 말도 할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할 때도 발음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손석희가 그러더라고. 손석희 씨 아시죠? 아나운서. 오랫동안 이제 사랑을 받으시면서 아나운서 하셨잖아요. 그분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발음을 항상 듣는데요. 자기 발음을. 그래서 선생님들도 자기 발음을 들으셔야 돼요. 자기 발음을 들으셔서 내가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도 약간 소름이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도, 레, 미, 파, 솔. 솔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면접 시험 볼 때 교실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리고 면접관이랑 선생님 이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도 지금 30-40명 있는 교실에서 강의를 할 때 목소리부터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부터 좀 솔 음으로 높이시는 훈련도 자꾸 하셔야 돼요. 하시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축적이 되죠. 실제 면접 시험에서 선생님들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도 그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공의 정신간호 같은 경우도 어떤 심리적인 거를 배우잖아요. 그게 학생들한테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보면서도 내가 이런 학생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으로 정신도 공부하시는 게 면접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교육학의 그런 내용들을, 교육학이 사실은 1차에서 20점밖에 안 되지만 면접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면접에서 선생님 대답할 때는 교육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토대로 해서 말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도 이게 학교에서 이런 게 쓰일 수 있겠구나, 이런 학생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면접 대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사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부터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 결정을 한번 볼까요? 합격자 결정. 그래서 이제 1차.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40% 이상을 득점해 줘야 된다. 40% 이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꽈락이라고 하거든요. 꽈락 점수. 그 꽈락이 교육학하고 전공에서 꽈락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8점은 맞아야 되고요. 전공은 32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32점. 교육학.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교육학이 최근엔 꽈락이라는 얘기를 잘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8점을 맞으셔가지고, 8점 이상. 그래서 진짜 8점을 맞으셨어요. 근데 전공 점수가 좋아가지고 8점 맞았는데, 그래서 합격했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이제 합격 발표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학 한 8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공은 32점 이상. 한 4년 전에 충북에서 그때 보건교사 갑자기 많이 뽑았었어요. 많이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측하지 않고 많이 뽑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충북에서는 1차가 꽈락이 생겼어요. 꽈락이 생겨가지고, 꽈락이 생겨가지고 이제 채우지를 못한 거였죠. 그래서 꽈락 나올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립. 우리도 사립 많이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립도 지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립도 이제 동일하게 시험을 보고 하거든요. 근데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립 같은 경우 1.5배수만 뽑잖아요. 1차에서. 그렇지만 사립은 보통 3에서 7배수를 더 많이 뽑더라고요. 또 사립에 내정자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있는 학교도 있어서 일단 사립이라고 하는 것도 기회가 되니까 사립도 지원을 하세요. 자기가 이제 국립으로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사립도 지원을 하셔도 방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과 경쟁률 합격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해 총 모집 인원이 377명이었거든요. 377명을 모집했고요. 그리고 지원 인원은 2,400명 정도였어요. 2,400명. 그리고 일단 총을 한번 먼저 볼게요. 총계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370명, 올해가 370명 모집했고 작년에는 377명이었죠. 그리고 그전엔 395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00명이 넘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2인 배치도 있고 또 이제 보건교육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급격하게 적게 뽑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00명을 넘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모집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고요. 지금 중등, 초등 많이 나누어서 하고 있죠. 중등, 초등 많이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쟁률을 볼게요. 평균 경쟁률을 보면 올해가 6.06이죠. 6.06이고, 그리고 작년에 6.78이거든요. 6.78. 그 전에는 8.51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데도 경쟁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자수도 보세요. 지원 자수도 올해가 2,000명이 좀 넘었거든요. 2,099명이죠. 올해 지원한 사람들이. 2,000명이 좀 넘었고, 작년에 2,400명이 넘었어요. 2,400명이 넘고, 그 전에는 몇이에요? 3,000명이 넘었었죠. 그래가지고 3,000명 정도 지원했다가, 그 다음에는 2,400명 좀 넘었다. 그러면 600명이 없어진 거예요. 600명이 없어졌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400명이 좀 안 되게 줄어들었어요. 400명이 안 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1, 2, 3년 사이에 1,000명이 지원자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자 수도 적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건교사 자격증을 많이 안 주잖아요.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지원자 수도 적은 거예요. 올해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를 잘 안 뽑았잖아요. 안 뽑아가지고 이제 보건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올해 공부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은 거예요.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적었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 내년에 시험을 볼 거잖아요. 내년에도 이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보다 더 줄겠죠. 2,000명보다 더 줄일 수 있고, 경쟁률이 6대1보다 더 줄일 수 있어요. 내년에는 거의 5.5대 1 정도 될 수 있겠죠. 5.5대 1. 내년에 5.5대 1이면요 5.5대 1이면 실 경쟁률은요 5대 1이 좀 안 돼요. 관광고시로 온 애들, 뭐 그리고 공부하지 얼마 안 됐는데 시험 보러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 경쟁률은 5대 1이 안 돼요. 5대 1이 안 되면 되게 이게 공부하기가, 합격하기가 쉬운 시험이 되거든요. 좀만 내가 열심히 하고 그 기출 영역으로, 기출 주변으로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정확성, 너무 힘을 빼지 말고 너무 포괄적으로 다 보겠다는 생각 갖지 말고 중요한 거 위주로 정확성 가지고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이 경쟁률 뚫고 초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됐고,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보면 경렬 지원 인원, 합격선이 있죠. 올해 거를 제가 합격선을 안 넣었군요. 올해는 합격선이 없죠.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고, 합격선을 볼게요.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 합격선을 보면, 일단 일단은 서울하고 도시가 제일 합격선이 제일 좀 높아요. 선호 지역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울 중등이 작년에 경쟁률이 8.07여가 좀 높죠. 그래서 합격선이 좀 높았거든요. 77점. 근데 올해는 사실 서울 경쟁률이 작년에 서울 경쟁률이 13.25였네요. 작년에. 그래서 1차 합격선이 높았던 거예요. 77점으로. 높았는데 올해는 좀 달라요. 올해는 서울 경쟁률이 좀 낮았어요. 서울 초등은 5.27이었잖아요. 5.27. 중등만 8.07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서울 경쟁률은 좀 낮았어요.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서울 컷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작년의 컷을 보면 서울 중등이 77.2였고요. 제일 낮은 지역을 볼까요? 제일 낮은, 컷이 낮은 지역이 어디예요? 충남이 68점이죠. 충북은 66점이죠. 강원도는 68점이죠. 뭐 울산도 68점이죠. 그리고 제주도가 제일 낮더라고요. 경북은 65점이잖아요. 65점이고 제주는 63점이잖아요. 서울이 아까 77점이 있단 말이야. 서울은 77점이고 제주도 63점이잖아요. 컷이. 그럼 점수 차이가 지금 거의 14점이 나잖아요. 1차 점수 14점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은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시험이 됐어요. 내가 조금 올해 공부를 조금 덜 했어. 근데 합격은 꼭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컷이 좀 낮은 지역이 약간 이렇게 전남이나 전북이라든지 시골이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시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다가 재임용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근무하면서 돈 받으면서 보건교사 하면서 재임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합격이 목표인 분들은. 그렇지만 내가 소신 지원은 자기 원하는 지역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격이 목표인 분들은 좀 약간 비선호 지역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63점이고 아까 65점, 경북은 65점이죠. 그러면 65점이라고 하는 거를 볼게요. 65점. 교육학에 작년에 물치를 해가지고 평균 점수가 사실 15, 16점이었거든요. 15, 16이요. 16. 15라고 할게요. 교육학 15 빼면 전공이 몇이 나와요? 전공이 50점이 나오죠. 빼면 50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공 만점이 80점이었잖아요. 80점에서 이제 50점만 맞아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방 가면.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중요한 거를 정확하게 좀 외우고 좀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험이 사실은 합격하기 쉬운 시험이 됐어요. 내가 이제 원하는 지역에 가냐 아니면 그냥 비선호 지역 가가지고 내가 합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합격서는 아까 전공교육과 학부에서 100점이고 2차 합격서는 면접 점수만 해서 200점, 100점 해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는 거의 꽈락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거의 합격하는 거죠. 1대 경쟁률이 뭐 1도 안 넘어요. 0점 몇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합격 계획서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높은 적중률 하고요. 전공 점수 고득점자 최대 합격을 위한 이해와 암기 강의가 저의 목표 지향점이고 이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높은 적중률을 이끌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신의 경향 같은 걸 파악해가지고 적중률을 높이고 있고요. 계속 팩트이고, 그리고 전공 점수 고득점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제 수업은 이제 이해도 시키고 암기시키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월은 제가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 올해는 제가 그냥 1월에 4월을 기본 이론이라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출 분석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중요한 거를 인지해야 된다는 게 되게 처음부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3일 수금 강의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 이론 교재로 수업을 하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기출 분석집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집도 제가 올해 개정을 많이 했어요. 개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같이 보면서 이론 수업 후에도 이거를 잠깐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 분석에서 어떤 구조하는 부분, 중요 부분 파악하는 거를 같이 진행을 하고요. 1월에 4월에는. 그리고 5, 6월 달 강의. 그리고 5월부터요. 저는 최신 문제 특강을 해요. 최신 문제 특강을 이제 5, 6월 달도 하고요. 계속 7, 8월, 7일, 9월, 10, 11월에도 최신 문제 특강을 하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올해 문제가 약간 사이드가 많이 나왔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컷은 그래도 10점은 진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컷이. 왜냐하면 사이드에 나온 거를 정확하게 쓴다는 게 더 어려워요. 주관식은. 그래서 근데 그 사이드, 제가 사실 최신 문제 특강은 약간 사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지만 중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올해 적중이 많이 됐거든요. 최신 문제 특강에서. 그래서 최신 문제 특강은 이제 5, 6월부터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출 적용 문풀.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사실은 제가 올해까지는 임용 기출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근데 다 푸는 게 너무 체력 소모도 크고 그래서 그냥 선별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중요한 거 선별해서 문제를 풀고 최신 문제 특강을 좀 시간 배정을 좀 더 했거든요. 2시간 반으로. 그래서 이제 최신 문제 특강을 조금 더 길게 갖고 다루고, 요즘은 이쪽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는 중요 문제 위주로 풀고 하는 거를 5, 6월 달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7, 9월에는 이제 최신 문제 특강 계속하고 인출 구술 스터디가 7, 9월부터 해요. 7, 9월에서 시험 보기 전까지 10, 11월은 인출 구술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강만 운영이 돼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생도 와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거, 인출할 수 있는 거. 선생님들이 뭐 합격 수기를 보면요, 우리가 뭐 5회독 했다, 뭐 10회독 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5회독, 10회독의 의미는요,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는 1회독이나 2회독, 3회독 정도 뭐 할 때는 이해겠죠. 이해하겠죠. 이해하고 그 다음 회독할 때는 암기하려고 하셔야겠죠. 뭐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이해와 암기하고 그 다음에 회독이 인출이 돼줘야 돼요. 정확하게 인출하는지를 회독하는 거죠. 그렇게 회독은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고, 그리고 7, 9월은 이제 연역별 모의고사를
하죠. 연역별 모의고사로 하고,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이제 실제처럼 실전 모의고사하고, 실전 모의고사는 특히 제1순위 주제를 특히 더 하고, 최신 문제 특강도 계속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층 면접, 12월은 심층 면접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저는 면접 시뮬레이션을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대면 면접으로도 하고, 그리고 줌으로도 해요. 못 오시는 분,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못 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줌으로 면접 시뮬레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노량진에서 제가 또 이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4인 1조로 해가지고 내가 1시간 반, 작년까지는 제가 1시간만 했어요. 근데 너무 모자라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1시간 반으로 면접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피드백 해주고, 그래서 제 피드백 받고 고치셔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합격하신 분이 올해 합격하셨던 선생님이 노량진에 와가지고, 그분은 어디에 사시는 분이었는, 여수에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여수에서 KTX 타시고 오셔가지고 면접 시뮬레이션 받고 제 피드백 받고 되게 도움이 커가지고, 사실 1차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2차 면접 고득점을 받으셔가지고 합격했다,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이제 면접 도와줄 수 있으면 잘 도와줄 수 있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시뮬레이션 꼭 받으셔야 돼요. 면접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을 해줘야 돼요.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건 많은 연습을 해줘야 돼요. 면접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고 피드백 받고, 그리고 담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하는 훈련을 계속 가져야만 실제 시험에서 떨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특강을 해요. 제 특강은 시험에 주로 많이 나와요. 약물을 항상 나와요. 올해도 약물, 우리 아스피린이 뭐 출혈을 일으키는 그거로 나왔거든요. 약물 문제. 또 지역 이론. 이번에도 변화 단계 이론이 변화 과정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지역 이론. 역학 문제. 이번에도 뭐 발생률의 목적이 나왔잖아요. 역학 문제. 정신 중재. 아까 수용 전면 치료. 뭐 그것도 중재라든지, 또 행동요법. 올해도 그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법규 이번 학교보건법이 나왔어요.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학교보건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주요 파트를 이제 특강을 제가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최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책에서 봤지만 문제를 맞닥뜨리면 적용되어진 문제를 또 답 쓰는 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적용을 통해서 이해와 암기하는 그런 특강 수업, 특강에서도 적중을 많이 했어요. 뭐 수용 전면 치료 같은 경우도 특강에서도 다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공점수 고득점자의 최대 합격의 저의 비법을 얘기하면요. 저는 이해시키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림도 뭐 질환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많이 그리고요. 그리고 또 예시, 정신간호학이라든지 뭐 지역 같은 것은 예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 이해를 돕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화를 해줘야만 선생님들이 암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신발이 많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신는 신발, 슬리퍼도 있고, 뭐, 샌들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게 놓으면 내가, 샌들을 신으려고 하는데 샌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구조화를 해주면, 여기에 샌들 있는 곳, 이것은 운동화 있는 곳, 이것은 구두 있는 곳을 내가 이제 신발장에 정리를 하면 내가 꺼집어 낼 수 있잖아요. 그게 구조화예요. 구조화를 해줘야만 선생님들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내가 꺼집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구조화거든요. 구조화를 해줘야만 내가 암기가 돼서 인출이 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도 구조화되어져 있고, 제 강의도 그때 수업할 때 항상 구조화를 해드려요. 그래서 선생님 구조화해서 이제 이해와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법이 되게 중요하죠. 청킹. 그래서 저는 청킹을 해줘 선생님들이 이 파지라는 게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머릿속에 이게 있는 게 파지거든요. 있게고 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청킹을 많이 사용을 해요. 청킹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딱딱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고, 저는 높은 적중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 간호학 경향을 살펴가지고 무엇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를 강의를 한 문제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적용 이해 암기 특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도 선생님들이 그 중요 부분을 선생님들이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구술 인출 스터디를 운영을 하죠. 구술 인출 스터디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기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험은요, 그냥 탁 나오면 탁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문제를 다음 카페 김기현 보건 교실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문제를 제 강의 없는 날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적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되게 합격에 도움이 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문제로 인출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이번에 이제 교재를 좀 손질을 많이 했는데, 이론 교재. 제 이론 교재는 한 구조되어 있고, 또 이제 뭐 그림이 있고, 기출문제 연도까지 표시가 되어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도록 하고, 제 교재 보면 강론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강론이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검색도 잘 되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좋은 거 검색해가지고 또 그게 더 강론 보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강론을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강론을 기준으로 시험에 내는 거니까. 저는 강론을 봐야 되지만 선생님들은 사실 강론을 볼 필요는 없어요. 있으면 뭐 봐도 되죠.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이 요즘 더 자세하게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림이라든지. 그래서 뭐 검색해서 선생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그리고 이론 교재는 작년에 올해 거 써도 되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올해 거 쓰셔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하는데, 새로운 이론, 올해 걸로, 강의 듣지 않고 올해 걸로 보면 제가 추가된 내용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론 교재는 되게 중요하니까 내년에 다시 나오잖아요. 1월 3일부터 이제 1권이 나오거든요. 그걸 새로 사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임용고시 기출 분석집은요, 제가 올해 개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 이거는 꼭 올해 거를 사셔야 돼요. 올해 거 아니라 개정되는 걸로. 왜냐하면 제가 암기 노트도 있었는데 암기 노트를 여기다 넣었어요. 기출 암기 노트에 있는 문제들을 여기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 기출 분석집은요, 이제 현재까지 92년 현재까지 임용고시 기출 문제도 있고요. 뭐 모범 답안도 있고, 또 제가 적용 문제를 여기다 더 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용고시 문제 중에서도 이거 최근 경향하고 좀 안 맞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적용 문제를 해가지고 최근 경향에 맞게 문제를 좀 고친 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실었고, 또 국가고시도 문제들이 있죠. 객관식 문제들. 그것도 실었어요. 그것도 이제 거의 4개년 거를 실었거든요. 4개년 거. 최근 4개년 거까지 실었어요. 올해 나왔던 거, 올해 이제 올 초 1월에 나왔던 거는 2개년밖에 안 실었는데, 내년 1월에 개정되는 애는 4개년 거를 넣었어요. 넣고 4개년 거 넣고 적용 문제도 넣고 그래가지고 네, 기출분석집을 좀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거 개정되는 거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암기 노트는요, 이거는 핵심 키워드 중심 암기용 교재거든요. 이것도 그냥 원래는 올해는 2권이었었는데 이거를 한 권으로 만들 거예요. 한 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특히 암기할 수 있도록. 이론 교재는 약간 이해 중심이 좀 있잖아요. 그림도 있고 막 그러니까 또 암기를 적절히 하려면 또 너무 책이 4권이니까 많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권짜리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특히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책으로 올해는 다시 또 수정해서 낼 거고요. 이거는 한 4월 정도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출간 예정. 그래가지고 이론서는 1권 개강에 맞죠. 1월 3일 정도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간격으로 나와요. 2, 3, 4권은 또 개정하는데 제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차례로 나오고요. 분석집은 이제 1월 3일에 같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 암기 노트는 4월 말 정도에 그때 출간할 거예요. 암기할 수 있는 책으로. 그래서 이제 1, 4월 강의는 뭐 지역사회부터 해가지고 중요 과목부터 해가지고 여성, 뭐 정신하고 여성하고 성인, 노인으로 해가지고 4월까지 그렇게 끝나는 수업이 되죠. 그 세부 일정은 이제 미래가치 이론 교재하고 이제 기출 분석이 같이 동시에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서답형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서답형 시험은 우리가 기평하고 서술형이 되는 거죠. 기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명칭이나 뭐 진단을 제시하는 거, 명칭을 제시하는 거, 뭐 할로 징후라든지 뭐 진단 제시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은 보통 정의, 목적, 뭐 기전, 뭐 그런 거를 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 분석을 한 거를 보면요.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건강 증진. 사실 지역사회 간호학을 보면요. 건강 증진, 역학, 지역사회 간호 증진 이 세 파트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에서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중요한 파트에서 마이너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라든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지 이건 기입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이제 모성 보건 증진. 새천년 개발 목표에는 뭐 목표가 한 7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성 건강, 모성 보건 증진이라는 걸 쓰라고 시험에 나온 거였고, 상하이 국제회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쓰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기입형으로.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역학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얘를 쓰라고 나왔어요. 이게 얘는 기입형이 됐어요. 서술형도 그 안에는 기입형이나 서술형이 종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하는 애가 이제 기입형으로 거의 나온 거고, 간염병 의사 환자도 기입형이었어요. 간염병 의사 환자. 그리고 기계적 전파라는 생물학 전파의 정의는 서술형이 되는 거죠. 뭐 기계적 전파라고 하는 거는 뭐 파리 모기가 병을 묻혀가지고 전달하는 게 기계적 전파이고, 생물학적 전파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진드기가 물어가지고 병원체가 진드기 몸에 들어와가지고 발육 증식해가지고 전파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 전파거든요. 그래서 정의 정도, 발생률도 정의 같은 경우, 발생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역학적인 특성, 발생 상황, 그리고 유행의 정도,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의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나와요. 서술형 같은 거 뭐 이렇게 정의랑 의라든지 뭐 이것도 정의죠. 이것도 정의잖아요. 이런 게 보통 서술형이에요. 정의 정도. 그리고 기입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쓰는 거, 오마 분류 체계라든지 응급처치 교육은 3월 31일에 뭐 수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 키워드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으로 나올 거라든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정의 정도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시험에 나왔죠. 뭐 다 보지는 않을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쓰는 방법을 얘기하면요. 쓰는 방법은 뭐 2가지씩. 근데 사실은 쓰는 2가지씩 결론부터 쓰고 근거랑 기전을 쓰는 거는 사실 이런 문제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정의 쓰라고 하면 그냥 정의를 쓰는 거잖아요. 정의. 뭐 발생률이 정의를 발생률 목적을 쓰라고 하면 그냥 발생률은 뭐 건강한 사람에게서 질병이 발생하는 정도, 질병 발생하는 정도를 통해서 역학적인 특성, 발생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뭐 유행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 정도로 정의 같은 걸 그냥 쓰는 거 정도가 되고요. 뭐 3가지 쓰라고 하는 거. 가끔 뭐 3가지 쓰라, 2가지 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다른 개념을 쓰는 거죠. 다른 개념, 뭐 기존 근거도 명확하고 다른 개념을 쓰는 거. 예를 들면 부목을 대주면 효과 뭐 3가지를 쓰라고 하면, 부목을 대주면 효과가 3가지를 쓰라고 하면, 첫째는 부목은 움직이지 않게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해가지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신경과 혈관이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신경과 혈관이 손상이 되면 통증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는 거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 악화되는 거 막는다. 우리가 폐쇄성 골절보다 개방성 골절이, 개방성이라는 것은 뼈라든지 뭐 혈액이 노출이 되어지는 것이 개방성 골절이고, 폐쇄성 골절은 내부에서 골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방성 골절이 좀 더 이제 감염 위험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목을 해주면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이 악화되지 않게 해주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골절으로 인해서 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샥이 생기는 건 뼈 안에도 혈액이 많아요. 혈액의 손실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면 샥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혈량성 샥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혈로 인해 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식으로 뭐 3가지 쓰라고 하면 서로 다른 3가지 개념을 쓰는 거죠. 뭐 그 정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래서 6단계 학습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공부는 뭐예요? 학습 방법을
정확하게 터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 보면 공부 잘하려고 하면 유튜브에도 검색할 때 뭐야? 학습 방법부터 검색하잖아요. 어떤 방법을 해야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축적한 게 이거였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전체를 보고 전체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라고 하잖아요. 숲과 나무를 같이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중요하죠. 근데 어떤 님들은 저도 그런 것 같기도 했었는데 이해하지 않고 다 암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그래요. 자기는 연태까지 생각해보니까 이해하면서 공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이해하면서 공부해야겠다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합격했다 그 얘기 하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이해가. 제가 옛날에 직강생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때 문명이었거든요. 문명이어가지고 직강생이 사실 그분 한 분이었어요. 한 분 데리고 직강을 했었어요. 제가 문명일 때. 근데 그 선생님은 결론은요, 사실은 이해하지 않고 공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 모르죠.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이제 이론하고 그 다음날 이제 형성평가를 하잖아요. 형성평가를 하면,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랑 같이 나갈 때였고, 이해랑 이제 이론하고 기출문제집이랑 같이 나갈 때였거든요. 형성평가를 하면 그 선생님 항상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론서의 내용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잘 보겠다 생각했죠. 근데 한 분이 수석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 선생님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 선생님 왜 한 주 지났을 때는 이론서를 사진 찍듯이 쓰셨는데 왜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안 좋았을까? 근데 그 선생님이 사실을 말하면 오랫동안 하시다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나?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해 중심의 공부를 안 했던 거였어요. 암기 중심의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암기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가 암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암기만 생각하시는 분. 그거는요, 무너져요. 그리고 그거는 단기간 암기는 돼요. 일주일은 가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1년 후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1년 후에 많은 내용을 가지면 이 암기 위주로 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번 시험에 발생률의 산출 목적을 물어봤거든요. 발생률의 산출 목적을 이번에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발생률이 뭐냐? 선생님 발생률이 뭔지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물가물한 거예요. 근데 발생률이 책에 쓰여 있겠죠? 책에 뭐라고 쓰여 있나? 하여튼 건강 인구 수에서 일정 기간에 새로 발생한 환자 수라고 쓰여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말 자체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건 암기예요. 근데 이해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는 거. 이게 건강 인구수구나. 이게 건강한 사람에게서 코로나가 새로 이렇게 발생한 거구나. 코로나가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발생의 어떤 양상을 우리 알 수 있겠고, 이 발생을 통해서 유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알려주는구나 라고 내가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해라는 건 생각을 하면서 이 개념을 내 거와 만드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이건 하여튼 네, 이해를 한다는 건 좀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여기. 그래서 전체 보기, 이해, 구조화, 인출, 자교화, 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보기는 제 이론서에 목차가 있고요. 기출 분석집에는 기출 분석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뭐를 배울지를 내가 봐야 돼요. 흐름을
흐름을 무작정 이론서를 피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론서를 보면 내용을 보잖아요. 내용을 할 때도 이해를 하면서 이 의미가 뭔지, 단어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뭐 내가 모르면 검색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요, 15년 가르친다 했죠. 15년 가르친다 하는데, 제가 그 수업 준비, 내가 하루에 이제 100페이지 준비를 하면요, 100페이지 준비할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저도 물음표를 항상 해요.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저도 15년 가르쳤어도. 그래서 근데 물음표가 있을 때 바로 검색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보통은 저녁에 밤에 공부가 다 끝나고 그때 검색하셔야 돼요. 몰아서. 왜냐하면 선생님도 공부하다가 딴 데 세잖아요. 핸드폰 보면 딴 데 세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때는 내가 물음표를 했던 것들 검색해가지고 그 의미를 내가 이해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모르는 단어, 뭔가 생소한 거는 꼭 이런 걸 파악해서 이해를 꼭 해주셔야 돼요. 해주고, 그리고 구조화는 이제 하여튼 기출분석 리스트를 보면서 기출분석 리스트도 제가 구조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죽박죽 섞이지 않도록 흐름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출에서 중요한 얘기 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공부의 마무리는요,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읽는 복습이 아니라 배운 내용의 문제 답을 쓰는 시험 보기가 공부 마무리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주관식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생님들은 내 공부의 끝은 그냥 다 읽고 이해하면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객관식은 그래요. 그렇지만 주관식은 틀려요. 주관식은 내가 진짜 내 공부한 내용을 내가 답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기출분석을 1에서 4개월을 넣은 거예요. 이론을 선생님이 공부하시고 나서 기출분석집에 있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제에 내가 답을 쓰는지를 보셔야 되는, 그걸 공부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 4월에 제가 그거를 하는 거고, 내가 매일 아침 문제를 8문제씩 내거든요. 8문제씩 내면서 선생님들이, 그게 복습용이에요. 복습용. 해가지고 내가 배운 내용을 내가 이거를 인출할 수 있는지, 그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게 공부의 마무리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화가 돼야 고득점이 가능하거든요. 자기화는 아까 딱 물으면 딱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자기화인 거예요. 아까 뭐였어요? 부목을 왜 대주냐? 부목을 왜 대주냐? 3가지 말하라. 그러면 아까 3가지 뭘 했어요? 첫 번째가 움직이지 않도록 손상을 방지해가지고 혈관 신경이 손상되지 않게 해가지고 출혈이라든지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뭐였어요? 폐소골절이 개변성 골절이 되지 않게 한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샥이 되지 않도록, 출혈이 되지 않게 해서 골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샥이라든지 지방 색정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거든요. 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또 이제 움직이면 지방 조직이 혈관과 지방 색정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이제 그게 또는 네 번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딱 물으면 딱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화예요. 서답형은요, 자기화가 돼줘야 고득점이 돼요. 그래가 자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구술을 하든지 쓰든지 하고. 그리고 망각. 우리는 망각해요. 선생님들이 이 시험 하면서 되게 힘들다는 게 뭐냐면요, 망각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암기는 망각 후에 재입력할 때 강화가 돼요. 그래서 망각을 했을 때는, 내용을 까먹었을 때는 고민하면서 찾아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보고, 또 내가 이걸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다시 안 되면 다시 공부하고, 그러면서 재입력이 되면서 강화가 돼주는 거예요. 이것이 6단계 학습법. 중요한 거를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학습,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아까 80%는 합격자의 80%는 스터디를 한다고 했어요. 스터디. 인출의 정화. 스터디는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출의 정확성을 교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출이 정확하지 않는데 교정 안 해주면 안 돼요. 어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스터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좋다. 그 이유를 곰곰이 봤더니 자기가 답을 했을 때 상대 스터디원께서 교정을 안 해줬대요. 근데 난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맞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론서가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론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키워드거든요.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비슷한, 교육학은 비슷해도 맞다고 하지만 우리 시험은요, 비슷해도 틀려요. 키워드가 아니면 틀려요. 그래서 이론서에 있는 키워드를 가급적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교정 꼭 해줘야 돼요. 스터디 할 때. 비슷하다고 해서 맞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고, 스터디는 지금 주로 이제 이론서로 스터디 한다든지 문제로 스터디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특히 별 2개, 3개는 꼭 해줘야 되죠. 별 1, 별 2, 별 3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 2개, 3개부터, 일단 별 3개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 3개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별 2개 외우시고, 그러면서 확장을 해가. 처음부터 다 별 1, 2, 3을 외운다고 하시면 안 돼요. 별 3개부터. 그래서 1, 4, 5는 별 3개. 7. 그 다음에 이제 5, 6, 월 달은 별 3개랑 별 2개. 그런 식으로 해줘요. 별 2개, 3개는 반복. 별 하나는 그냥 보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죠. 하고, 격려. 감정은 전염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으쌰으쌰 해줘야 돼요. 넌 잘해서 합격할 수 있다. 못해도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터디는요, 깨지면 둘 다 손해시거든요. 깨지면 손해니까 배려하지 않으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해주면 스터디를 하시고, 또 가급적 비슷한 상황이 좋아요. 비슷한 상황을 해야 뭐 가정주면 가정주부끼리 만나는 게 더 좋거든요. 이 실력차가 너무 크면요, 그 좀 약간 못하시는 분이 우울증에 빠지시더라고요. 자기 비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어야 가장 좋고, 또 차이가 났을 때도 그냥 긍정적으로, 그래도 차이가 나면 그 사람은 더 잘하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우겠다는 심정으로 하시고, 그리고요, 공부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마다 정말 다 달라요.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암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암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암기했다고 그분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암기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물론 암기는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해를 많이 한 다음에 암기하는 분도 있어. 그래서 어떤 쌤 서울에 초시를 합격했었는데 그분은 5, 6월 때도 안 쓰시고 책만 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안 쓰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책을 봐야 되겠대. 그래서 안 썼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합격하셨거든요. 서울에 고득점을 합격했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그래, 지필지기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 스타일.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불행의 지름길은 비교예요. 이 사람은 나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지만 난 좀 느릴 수 있는 거를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네, 그럼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네,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합격할 수 있죠? 고득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